한국사 20쪽입니다. 고려 전기의 통치 체제와 지배 세력. 고려가 후삼국을 통일하다 여기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우리가 얘기를 했던 게 신라가 있었는데 여기서부터 합시다. 그냥 고구려, 백제, 신라 이 삼국이 있었는데 이거를 통일을 했던 게 신라였죠. 통일신라. 물론 뭐 북쪽의 발해가 나중에 건국되긴 합니다. 대조영에 의해서. 그리고 신라 말기가 돼서 신라가 되게 혼란스러워졌어. 각지에서 이제 일단 중앙에서 진골 귀족들의 왕위 쟁탈전이 벌어지고 지방에선 호족들이 막 들끓고 그러면서 이 통일신라는 후고구려, 후백제, 신라 이렇게 후삼국으로 나눠집니다. 후고구려를 세웠던 사람은 궁예였고 후백제는 견훤, 그리고 뭐 신라는 그대로 지속이 됐죠. 근데 이 궁예가 후고구려를 세울 때까지는 뭐 괜찮았는데 점점 뭐 독단적인 통치를 일삼습니다. 이 사람이. 그래서 뭐 유튜브 영상에 뭐 한동안 좀 유행했던 게 뭐 그 관심법 이래가지고 막 기침한다고 막 죽이고 뭐 그 정도로 폭정을 일삼았나 봐요. 결국에는 궁예 밑에 있던 장군이었던 왕건이란 사람에 의해서 왕건이 궁예를 내쫓고 왕이 됩니다. 그리고 고구려를 계승한다는 의미에서, 자, 고구려에서 구자 빼면은 고려죠. 그래서 고구려를 계승한다는 의미에서 고려라는 나라를 만들게 됩니다. 이때 도읍은 개경이었어요. 자, 고려는 그 앞에 뭐 후백제나 후고구려랑은 좀 다르게 정치를 해나가요. 후백제나 후고구려는 신라를 되게 공격을 했거든. 근데 반면 왕건의 이 고려는 친신라적 정책을 펴요. 신라를 되게 우호적으로 대합니다. 신라는 이미 망해가는 나라죠. 힘이 없죠. 하지만 정통성이 있잖아. 그러면서 이제 신라에 있던 호족 세력들의 지지를 얻게 됩니다. 그리고 차츰차츰 세력을 키워가면서 안동 전투, 고창, 지금은 안동이에요. 고창 전투 후 후백제를 압도합니다. 그 전까지는 조금 열세였거든. 여기서 이제 완전히 압도하게 돼요. 고려가. 그리고 신라의 마지막 왕이었던 경순왕이 투항을 합니다. 신라를 통째로 들어바친 거죠. 전쟁을 해서 이긴 게 아니라 이렇게 온건한 정책으로 해서 신라 왕이 그냥 통째로 항복하게 만들어. 그 이후 후백제의 왕이었던 이 견훤이 고려로 귀순합니다. 견훤은 원래 후백제 왕이었는데 이 사람이 그 아들에 의해서, 아들 신검이란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에 의해서 쫓겨나요. 그 후백제 왕이 쫓겨나서 이게 유폐가 됐었는데 거기서 탈출을 해서 고려로 귀순을 해버립니다. 그리고 이 견훤을 앞세워서 후백제를 공격해서 후백제를 멸망시킵니다. 이걸 통해 후삼국을 통일한 게 왕건의 고려예요. 자, 태조는 이제 왕건이 태조라고 불리죠. 태조, 왕건. 태조는 후삼국을 통일하고 나서 이제 나라의 내실을 다져야 되겠지. 우리 앞에서 신라도 통일하고 나서 뭐 저기 신문왕이라는 사람이 막 왕권 강화를 위해 노력했잖아.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태조에게 가장 큰 걸림돌이 되는 게 지방의 호족 세력들이었습니다. 당시 호족들은 각지에서 그 세력을 형성했던 사람들이잖아. 물론 왕건이 통일을 했지만, 태조가 통일을 했지만 이 사람들은 각 지역에 있는 세력을 그대로 아직도 유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들을 어떻게 대할지가 왕건에게 주어진 과제입니다. 왕건은 이 호족에 대한 정책을 온건책하고 좀 강경한 방식하고 이 두 가지를 나눠서 다 이용합니다. 첫 번째 온건책으로는 호족의 딸들과 결혼을 합니다.
호족들의 딸이 있으면은 그들과 혼인을 해가지고 그러면은 이제 왕건은 그 호족의 사위가 되는 거잖아. 호족의 입장에서도 내가 왕의 장인이다 이렇게 될 수 있는 거지. 왕건이 그래서 부인을 29명을 얻었다고 합니다. 그 정도로 많은 부인을 얻으면서 호족 세력들을 자기 편으로 만들려고 해요. 그리고 두 번째로 왕건이 호족들에게 성씨를 하사합니다. 호족들에게 너는 이제부터 뭐 이렇게 성씨를 하사해. 특히 정말 유력 호족에게 뭐 왕씨성도 하사하기도 해요. 그래서 저기 강릉 지역, 지금의 강릉 지역에 김순식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처음에는 왕건을 반대하다가 나중에 왕건 쪽으로 붙어서 결정적으로 이제 왕건에게 도움이 된 사람이거든. 그래서 그 호족 김순식에게 왕씨성을 하사해서 왕순식이라고 뭐 이름을 부를 수 있게 그렇게 하사해 주기도 했습니다. 한편 무조건적으로 온 것만 하는 건 아닙니다. 강경책도 펴요. 일단 첫 번째로 호족의 자식들을 수도로 불러요. 수도 개경으로 불러서 거기서 뭐 관직을 주고서 자기가 통제하려고 하는 방식, 이거를 기인제도, 일종의 볼모죠. 호족들이 말 안 들으면 언제든지 네 자식 죽는다 이런 거죠. 다음에 두 번째로 그 지역 출신들을 그 지역에 이렇게 보내가지고 호족을 통제하기 위한 사심관제도. 그래서 첫 번째로 사심관 갔던 사람이 이 사람이에요. 경순왕. 신라 경순왕이 투항했잖아. 경순왕을 경주 지역의 사심관으로 보내서 그 지역에 있는 호족들을 통제하려고도 했습니다. 다음에 왕건의 두 번째 과제, 첫 번째가 내부적인 호족이었다면 두 번째 과제는 대외 정책이야. 대외 정책은 어떻게 할 것이냐? 왕건이 내세웠던 것은 고구려 계승의식입니다. 아까 나라 이름도 그래서 고려였죠. 고구려 계승의식을 내세워서 평양을 되게 중요시했어요. 평양은 옛날 고구려의 수도거든. 평양을 서쪽의 서울, 서경이라고 하면서 평양을 되게 중요한 도시로 만들고, 그리고 발해가 멸망하자 발해 유민도 포용합니다. 뿐만 아니라 실제로 군대를 끌고 북쪽으로 올라가요. 북진 정책을 펴니다. 북쪽으로 군대를 끌고 올라가서 통일신라보다 발해가 영토가 조금 더 넓습니다. 통일신라는 대동강에서 원산만인데 고려 같은 경우에는 청천강에서 영만까지 영토가 조금 더 넓게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고 그때 중국에는 우리 고려 위쪽에 요나라, 거란족이 있었거든. 근데 이 거란에 대해서 적대시해요. 거란족은 앞에 나왔는데 발해를 멸망시켰던 나라입니다. 그래서 이들을 적대시하면서 사이가 별로 안 좋습니다. 이거는 나중에 그 거란과 고려가 전쟁하게 되는 원인도 됩니다. 왕건은 죽을 때가 돼서 후대 왕들에게 훈요10조라는 글을 남겨서 후대 왕들이 지켜야 될 규범 뭐 이런 것들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자, 그렇게 왕건이 죽고 문제가 있어. 왕건이 결혼을 너무 많이 했지. 앞에서 부인이 너무 많고 자식도 너무 많았던 거야. 그래서 그래서 왕건이 이 자식이 너무 많으니까 그 자식들이 서로 자기가 다음 왕을 하고 싶은 거야. 일단은 제일 큰 아들이 왕이 됐습니다. 해종이라고. 근데 해종은 너무 유약하고 그 집안도, 그 엄마 쪽 집안도 그렇게 큰 가문이 아니었던 거야. 그래서 해종은 금방 죽게 되고, 다음에 정종이란 사람이 왕이 됐는데 정종 역시도 그렇게 오래 왕을 못했어요. 그리고 왕이 된 사람이 광종입니다. 자, 지금 태조, 해종, 정종, 광종 4대 왕이잖아. 4대 왕. 근데 아직도 왕건 아들이에요. 2대, 3대, 4대인데 아직도 왕건의 아들이 왕을 하고 있다는 거는 그만큼
왕권이 약했다는 거겠지. 2대 3대가 금방금방 죽었다는 거잖아. 자, 광종은 생각합니다. 나도 언제 죽을지 모른다. 해종, 정종 앞에 형들처럼 언제 죽을지 모르니 나는 왕권을 강화시켜야 되겠다. 그래서 광종은 왕권 강화를 위해 먼저 노비안건법을 실시해요. 억울하게 노비가 된 사람을 양인으로 되돌려주는 거야. 노비가 양인이 된다는 것은 무슨 의미냐면은 귀족들이 가지고 있던 노비들이 다시 왕에게 세금을 내는 양인으로 돌아온다는 겁니다. 노비들은 세금 안 냈거든. 노비들은 그냥 귀족의 사유 재산 취급당해서 세금을 안 냈어요. 근데 양인들은 세금을 내야 돼. 즉 고려도 그렇고 뭐 조선도 그렇고 노비의 숫자가 많아지면 왕의 힘은 약해집니다. 그리고 양인의 숫자가 많아지고 세금을 많이 내야지 왕의 힘이 강해지는 거거든. 광종은 이거를 실천을 한 거죠. 억울하게 노비가 된 사람을 다시 양인으로 되돌리는 노비안건법을 실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과거제를 시행을 해요. 후주에서 중국에서 쌍기라는 사람이 왔는데 그 사람의 건의를 받아들여서 과거제를 시행해서 이제는 혈연이 아니라 혈연에서 능력 위주로 인재를 선발하겠다. 물론 뭐 혈연이 아예 없는 건 아닌데 이제 좀 바뀐 거죠. 그 전보다는 능력 위주의 인재 선발을 시행하면서 왕에게 충성하는 신하들을 뽑습니다. 자, 그리고 광종 때 이 왕권이 강화되면서 이걸 바탕으로 해서 호족 세력을 엄청나게 대대적으로 죽입니다. 그리고 스스로를 황제라고 부르며 왕이 아니라 황제, 연호, 이것도 황제만 쓸 수 있는 거거든. 연호를 사용하게 됐습니다. 광덕, 준풍 뭐 이런 연호를 썼습니다. 자, 그리고 성종이라는 왕이 됐는데 이 성종 때는 최승로의 건의를 받아들여서 최승로라는 사람이 건의한 시무 28조 이걸 받아들여서 유교 통치를 정비했다. 나라를 통치하는데 유교로 통치하는 것을 정비를 했습니다. 그 전까지는 좀 이렇게 불교나 이런 게 섞여 있었는데 최승로의 시무 28조로 유교 통치 체제를 정비했다. 그래서 성종 때 완성된 고려의 중앙제도, 오늘 중앙제도까지만 볼게요. 중앙제도는 왕이 있으면은 중서문화성, 일단 중앙제도의 기본은 이성육부입니다. 문하, 성, 그리고 상서성. 앞에 우리 발해할 때도 중국의 삼성육부 받아들여서 뭐 정당성, 선조성, 문화성 있었죠. 그것처럼 중서문화성, 상서성 이렇게 이성이 있고 상서성 밑에 육부가 있습니다. 이호의 병형공 뭐 이런 게 있어요. 중서문화성이 핵심이고 상서성은 그 밑에서 이제 좀 육부를 거느리고 정책을 집행하는 기관이라 생각하면 돼요. 중서문화성에는 제신하고 낭사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신은 고위 관료, 낭사는 그 하급 관료입니다. 자, 다음에 중추원이라는 기구가 따로 있어요. 이거는 이성육부랑은 또 별도죠. 중추원은 왕명 전달과 군사 기밀을 담당. 중추원에는 여기 위에 제신 낭사였지? 추미라고 승선이라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때 국가에서 정말 중차대한 일이 생기면은 요 제신,
중서문화성의 고위급인 제신과 중추원의 추밀이 모여서 회의를 하는 기구가 있습니다. 얘네들이 회의하는 임시기구인데 하나가 도병마사, 요거는 국방을 담당하는 기구이고, 그리고 식목도감, 법을 감당하는 기구, 이런 기구를 운영을 했습니다. 제신과 추밀이 모여서. 그러니까 최고 고위가 중추원의 최고 고위직, 그리고 중서문화성의 최고 고위직이 모이는 거죠. 마지막으로 하나 더, 어사대. 어사대라는 사람들인데 이들은 좀 언론기구, 뭐 관리의 부정부패를 감찰하고 이런 역할을 하는데, 여기 낭사하고 어사대를 묶어서 우리가 대간이라 불리는데, 이거는 언론기구 역할을 해요. 부정부패를 감시하는 그런 역할입니다. 하나만 더. 그리고 3사, 요거는 회계를 담당하는 기구다. 회계 담당 기구. 자, 이렇게 해서 성종 때 그 최성로의 심의 28조를 받아들이며 유교 통치를 정비했고, 고려의 중앙 정치 제도는 여기 표와 같이 완성이 됩니다. 중서문화성과 상서성, 그리고 육부, 이게 이성 육부 체제. 중서문화성에 제신 낭사가 있다. 그리고 별도 기구로 중추원이라는 기구가 있는데, 중추원엔 추밀 승선이 있다. 제신하고 추밀이 함께 국가의 정말 중대사를 이렇게 의논하는 기구가 도병마사와 식목도감이다. 중서문화성의 하급 관료인 낭사는 어사대의 관료와 함께 대간이라고 불렸다. 그리고 별도로 3사라고 회계를 담당하는 기구가 있었다. 이 승선 같은 경우에는 여기 아까 설명 안 했는데, 이 승선은 비서실이라서 가면 돼요. 왕의 최측근, 국왕의 최측근 비서실장 같은 그런 역할을 했습니다. 자, 됐습니다. 여기까지가 중앙 정치까지 한 겁니다. 21쪽 일부 내용 했어요.